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용어사전, 오늘까지 좀 보고, 다음에, 교과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공부하는데 시원하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 시원하죠? 그러니까, 마음만 잘 잡으시고, 꾸준하게, 이거 밀리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보시면은 상당히 마무리할 때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점수 얻을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라인하르트를 했었는데 지나가 볼까요? 그 다음에 160까지 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라투르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라파엘로 좀 볼게요. 요게 몇 페이지냐? 169페이지입니다. 뭐 라파엘로도 뭐 딱히 볼 거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켈란젤로 더불어 전성기 르네상스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그 라파엘로 자체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특성을 받아들였고, 브루네스키의 건축적인 요소,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르네상스의 어떤 정립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테네 학당 나와 있죠. 대표작은 바티칸의 라파엘로 그 스탄자에 그려진 아테네 학당을 비롯한 벽화로서 이들 작품은, 자, 여기서 이제 원근법적 구도라든가 인체, 자연의 그 재현을 가장 완벽하게 조화, 비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이뤄냄으로써 전성기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요. 대가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립을 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다가 플러스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런 이제 대가들의 형식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종교화를 위주로 그려요. 근데 이 사람은 고전을 그립니다. 고전의 주제를 좀 그리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식의 특성이 가미된 그림이 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원근법적인 요소, 그러니까 건축을 이용해서 원근법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게 좀 의미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고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화 기법, 그래서 장면을 자연스럽고 명료하게, 경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 요런 이런 법칙은 요게 이제 아카데미 형식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셔야 되고, 라파엘로는 동시대 미술가는 물론 이후 17세기 고전주의, 18세기 신고주의에 이르까지 영향을 줬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딱 기법이나 이런 건 딱히 없네요. 아까 이제 고전주의 좀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라파엘 전파는 예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으니까, 라파엘 전파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고 여러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가져갈 것만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랭부르 형제를 좀 볼게요. 랭부르 형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랭부르 형제가 고딕이 이제 13세기에서 이제 14세기, 그 다음에 15세기까지, 이제 15세기는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거치는 시기니까, 그래서 랭부르 형제가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고딕 사람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금세공이 굉장히 발달해요. 금세공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금세공이 발달하면서 이제 회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디테일 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11세기와 그 다음에 12세기가 로마네스크잖아요. 이때는 중세적 요소가 되게 짙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는 고딕으로 오면서 건축도 고딕 양식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뭐, 건축이니까. 그런데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후기 고딕에서는 뭐 흔히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시에나 화파랑 그 다음에 피렌체 화파, 그래서 지오토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오토의 특성도 많이 보지만 이런 랭부르 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랭부르 형제의 그림이 되게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화나, 그리고 되게 세속적이에요, 주제가. 우선 이 키워드를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없는 내용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왜냐면 본인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이 있잖아. 본문 내용에서의 그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내용을 좀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배우지 않았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국제고딕 양식. 자, 국제고딕 양식이라는 것은 전 유럽에 좀 퍼져 있다는 거죠. 유행을 했다는 거고, 3명의 형제 화가입니다. 14세기 말 여기 나오죠. 15세기 초에 대표하는, 제가 아까 여기서 이 부분 얘기했던 거고요.
세밀화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연과 공간에 대한 관찰, 자연과 공간에 대한 관찰, 동시대 인물들 복식 등의 뛰어난 묘사력을 보였는데 세속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볼게요. 기도서에서 각각 이제 기도서를 그렸는데 이제 기도서에서 각각 솜씨와 역할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이전에 14세기에 파리의 금속 세공 공방, 그러니까 세공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함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서를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그리는데 1402년부터 폴과 부르고뉴의 필립공을 위해서 일을 했고 1404년경부터 베리공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1411년에 세 형제가 모두 베리공을 위해 결국은 이랍니다. 결국 베리공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잖아. 베리공의 주문에 따라 이들 형제는 아름다운 이제 기도서를 그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기도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제 12달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그 달마다의 이제 거기다 그림을 넣어요. 그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3월이면은 씨 뿌리고 뭐 이런 과정의 그림을 그리고 귀족들도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달력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서라는 것 자체가 그때 맞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어떤 스케줄 같은 거죠. 그래서 1416년에 작가와 주문자가 페스트로 역병으로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역병이 언제 시작하냐면 여기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보시면 14세기의 그 페스트,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래서 3분의 1이랑 죽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그 내용도 있고 하는데 14세기에 요때부터 사실 또 약간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때 종교적으로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져요. 그래서 16세기 여기 15세기까지 했는데 이제 16세기로 가게 되면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거쳐서 16세기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16세기부터 이제 종교화가 잘 안 그려지기 시작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종교화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뭐가 장로화가 등장을 하죠. 제가 지금 요거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어떤 패스트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돌았네. 자, 그래서 사마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립니다. 이 기도서는 달력 그림, 그래서 각 달에 따른 귀족들의 호화로운 삶과 농민의 일상. 자,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요.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다시 이제 연도를 좀 이렇게 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14세기에서 1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부터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를 끊으면 안 되겠구나. 15세기부터 해가 16세기까지가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요때가 르네상스인데 그 이전에는 중세란 말이죠. 그럼 중세는 뭘 그래요? 종교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주제가 종교화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다시 돌아가면 달력 그림에 뭐가 있냐면 귀족들의 호화로운 삶과 농민의 일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제 세속적 주제라고 합니다. 세속적 주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속적 주제 중에서도 뭐가 이제 귀족들하고 농민들의 삶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농사 짓고 그 달에 맞는 그런 농경 그 생활을 그렸겠죠. 당시 세밀화, 이것도 세밀화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시도되지 않았던 원경의 풍경을 선보이는데 여기서 원경의 풍경을 선보여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투시도법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14세기에서 1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 진입 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오토 아까 얘기했을 때 지오토하고 시에나파가 두초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오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오토가 투시원근법을 썼냐 안 썼냐를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투시원근법을 쓰지 못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공간감은 나타나요. 공간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겹침을 통해서 공간감을 나타내요. 겹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14세기까지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가서 원경 풍경에서 투시원근법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류 동시대 복장, 그러니까 투시원근법은 15세기에 마사치오가 투시원근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식물 동시대 복장의 인물을 등장하고 있어요. 매우 풍부한 색채, 세밀한 묘사. 어쨌든 세밀한 묘사가 짱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에선 세밀한 묘사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밀한 묘사를 그리고 세속적 주제를 그렸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기도서는 특히 플랑드르 사실주의화의 전개 중요한 선구적, 그러니까 플랑드르 그 이후에 그 사실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탈리아 조토가 나오죠. 지오토라고 하고, 그다음 로렌체티, 시에나 화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가 설명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세밀화가 중요해? 중요하죠.
주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을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않고 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물론 이걸 위해서 막 책 찾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 책만 봐도 이게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보면 이런 걸 포인트를 못 잡아요. 쭉쭉 넘어가고 뭐 레니도 볼 거 없고. 자, 레드메이드. 그럼 레드메이드는요 뭐 그냥 중요하니까. 근데 레드메이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게 레드메이드를 기준으로 다른 걸 연결해서 문제를 내니까 문제입니다. 자, 레드메이드라는 것 자체가 레드메이드가 어쨌든 간에, 자, 레드메이드를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레드메이드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일반 오브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브제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오브제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개성적인 것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범위에서 이제 자연물까지 갑니다. 이제 자연물까지 포함을 해요. 근데 레드메이드는 공산품이에요. 이 공산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든 대량 생산되어서 누구나 가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드메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대상을 미적으로 표현을 했다 안 했다? 미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이제 반미약이에요. 반미약이 되는 것은 결국 작가에 의해서 표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가에 의한 표현, 이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인해서 그게 뭐냐,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돼요. 이걸로 통해 가지고 결국은 후대에 영향관계로 보면, 영향관계 이제 전위예술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의 아방가르드, 기존 걸 거부하겠다. 그 다음에 영향에서 전위예술과 그 다음에 오브제 미술. 물론 오브제 미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적인 걸 추구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레드메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레드메이드를 이제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좀 보고 이걸 좀 볼게요. 자, 공장에서 생산된 일용품을 원래 기능으로 떼어내가지고 예술작품으로 이제는 활용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 기성품들은 하등의 외관의 변화 없이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되는데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놓이게, 그래서 개입이라고 하죠. 이거를 원래 의미와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 그래서 예술로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 의의로 바로 갈게요. 레드메이드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전통적인 전제 조건인 예술가의 손에, 그러니까 손을 통한 작품의 제작, 작품의 원본성의 유일성에 대한 시각을 전복시켰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선 볼게요. 예술가의 손재주에 표현되는 행위보다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어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짚고 가야겠다. 이거는 요건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작품의 원본성과 유일성에 대한 시각을 전복했다라. 이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레드메이드로 인해 가지고 요런 기능이 있다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우리가 레드메이드라고 이제 본다기보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일성과 우리가 이제 원본성이라는 것을 거부한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파바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다 같은 경우는 더 포괄적으로 이전의 합리적인 관학적인 예술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지, 원본성이나 이런 게. 근데 원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드메이드의 일종 발견된 오브제로 간주될 수 있지만 뒷시장은 스스로 자신이 레드메이드와 이걸 명확히 구분진다. 그러니까 발견된 오브제, 이 사람은 레드메이드라는 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에 의하면 발견된 오브제의 경우 해당 사물이 갖는 흥미로운 미학적 측면과 그 유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학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레드메이드는 동일한 익명의 대량 생산품에 자의적으로 선택된 오브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똑같이 생긴 것 중에 하나 선택했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오브제는 미적 취향과 선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레드메이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미적인 요인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세리 레빈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중요해요. 사실은 차용 방식입니다. 우선 차용 방식으로 작업하는 미술의 개념 미술가 작가고요. 다른 유명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독창성과 여기서는 이런 말 써도 되죠. 원본성의 가치를 공격했죠. 이 사람은 일부러 차용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나온 말은 그냥 포괄해서 나오는 말고 이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비는 모더니즘 그래서 중요시되었던 개념들을 반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작자의 권위라든가 유일성이라든가 작가의 주체성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독창성, 원본성으로 다 해결이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레빈의 작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사진작가의 워커 에반스. 제가 이거 뭐 도판 안 보여줘도 되죠? 사진을 그대로 또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전시 도록실에 실린 사진을 그대로 다시 찍은 작업인데, 워커 에반스를 따라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1년 뉴욕 메트로 픽처스 갤러리에서 전시됐는데, 레빈은 1930년대 빈곤한 미국 시골 모습을 찍은 에반스의 유명 사진 작품을 담긴 사진 찍은 방식으로 다시 찍어서 복제해가지고 미술에서 독창성과 원작의 개념을 공격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목적이 되겠죠. 요거는 목적이 됩니다. 자, 당시 에반스 재단이 작품의 저작권을 문제 삼았어요. 에반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았다. 에반스의 작품과 똑같은 레빈의 작품 판매 금지를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레빈의 작품을 구입했다는 건데, 이와 같은 차용 방식은 에반스가 담아낸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사회 현상이 에반스라는 작가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에반스가 찍었지만 거기에 사진이라는 거에 찍힌 그 상황은 에반스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원본성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진 않지만, 이게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적인 상황, 그런 어떤 부분을 그냥 그대로 상황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작가에 대한 개인적인 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순수한 원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후 레빈은 이제 몬드리안이라든가 리스티키 같은 초기 모더니즘 작가들의 추상회화를 복제를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이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일원화했는데, 이제 페미니스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작가들이 대부분 남자니까요. 그걸 비판합니다. 자신의 모더니스트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복제함으로써 그들의 억눌러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 작가인 그 자신이 남성 작가들의 숨은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뭐 이게 페미니즘 관점이죠. 그리고 만레이는 뭐 다 알 겁니다. 요거는 뭐 볼 게 딱히 다 알 건데, 이제 초현실주의에서 추상회에 이르는 회화 작품을 제작했으나 그의 가장 중요한 미술사적 기여는 바로 실험적 사진과 영화, 그리고 다다이즘의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요거 이제 체크를 하세요. 오브제 몽타주입니다. 오브제 몽타주. 이거는 오브제 몽타주는 뭐냐면, 오브제를 이제는 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오브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요즘 이런 말 안 쓰죠. 이건 아sam블라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실험적 사진 작업 과정에서 인화지 위에다 놓인 사물을 일정 시간 동안 빛을 노출시켜가지고 사물의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건데, 레이오그램, 레이오 다 알죠? 요 과정적인 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즈는 그냥 보는 겁니다. 왜 보느냐? 제가 요 수업 때 이 사람이 이제 고전주의 작가인데, 이제 고전주의 작가가 아닌 그 초상 작가랑 이제 비교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다. 이게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성공을 거둔 로얄 아카데미 초대 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하면은 고전주의자겠죠. 그런데 이제 그랜드 매너라는 것 자체가 뭐 그랜드 매너 이론을 확립해야 되고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고전주의에서 추구하는 주제,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리지 말고 아름다운 주제, 종교적 주제, 신화적 주제만 그려라.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지정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그랜드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려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일반적인 여성인데 막 그 여신처럼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그게 강한 그랜드 매너의 이론을 공식화하고 화가들에게 과거의 거장들과 자연에서 배우고 도덕적으로 보양시키는 주제에 몰두하라. 그러니까 그 주제는 결국 고전주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그냥 보세요. 카메라는 제가 수업 때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제도 뭐 딱히 볼만한 게 없고요.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라 이거는 나오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나오는데, 뭐 렘브란트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루벤스라든가 카라바초랑 좀 비교가 되는 명암법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좀 볼게요.
자, 종교화는 성경의 특정한 본문과 전통적인 구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의 생활을 관찰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이랑 친했죠. 적 특징으로는 야경, 튜블박스의 해부학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쓰는데, 우리는 이거 이제 명암법이잖아요. 명암법인데 우리는 키아로스크로하고 테너브리즘하고 구분을 물론 해도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는 테너브리즘도 명암법이기 때문에 키아로스크로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테너브리즘을 따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아로스크로는 이탈리아화,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는 이 입체감을 위해서 명암을 넣는 거고, 테너브리즘은 극적인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가 어둠 속에 확 집어넣어져 버려요. 근데 키아로스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양감을 살리기 위해서 명암을 넣는 거거든요. 반상황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키아로스크로는 이탈리아화가 카라바조가 발전시킨 명암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기법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라고 하잖아요. 명암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영국 무대와 같이 극적인 효과, 여기서 보면 극적인 효과란 말 알면 돼요. 이게 테너브리즘을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제 렘브란트 라이팅이 있습니다.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반역광 상태의 광선을 주광선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반역광 상태의 광선을 사용하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입체감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입체감. 그래서 얼굴의 윤곽 묘사를 깊게 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묘사가 잘 맞고요. 주광선은 사선 방향으로 뒤로 45도 방향으로 카메라와 광원과의 각도가 인물을 축으로 직각을 이루는 위치에서 조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방역광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짙게 그 조명을 주어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서 이게 입체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영부가 많고 명암 대비도 높아서 약간 어두운 화면이 되므로 침착하고 중량감 있는 어떤 분위기로 만든대요. 그래, 램피카는 그냥 넘어갈래다가, 램피카는 예전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본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입체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르데코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너리즘과 같은 미술사적 모범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성 속에 스스로 과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양성적인 느낌의 새로운 여성상을 표현합니다. 대부분 여성을 그려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떤 금속 성질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입체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볼게요. 1920년대 제작된 램피카의 회화는 주제와 크기, 양식에 있어서 실험적이었는데, 초상화 이외에도 에로틱한 여인의 이미지와 칼라꽃의 정문화를 그리는데 대부분 이제 여인의 이미지를 많이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제시가 된다면. 그래서 입체주의 여기 나오죠. 입체주의의 응용이 차갑고 날카로운 양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주의,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밀주의도 사실은 미국의 사실주의이긴 한데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대상을 금속적, 기계적 표현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때 정밀주의 애들은 이제 공장 같은 걸 그리거든요. 이제 공장 같은 걸 그리는데 되게 깔끔하게 그래요. 기계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0년대 말경에 말에는 양식보다 매끄럽게 변했고, 그 다음에 금속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베리즘과 하이퍼리얼리즘과 유사한 느낌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 작품 보시면 굉장히 금속 성질의 어떤 특성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댕을 좀 볼게요. 로댕은 그냥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로댕을 잠깐만 좀, 사람은 그러니까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대체적으로 그 이전에 8세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신고준주의 조각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회화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양식들이 등장을 하지만 조각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고전 양식이라고 보면 되죠. 고전 양식인데 우리는 이것을 조각에서는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추구하냐면 기념비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여기서 기념비 조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때 당시까지는 뭐다? 기념비 조각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등장했냐면 이제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루델. 자, 근데 이제 로댕이, 우리가 이제 로댕이 왜 기존의 기념비에서 벗어납니다. 기존에서 기념비, 무슨 말이냐면, 기념비에서 벗어났다. 이 사람이 그럼 기념비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기념비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주의적 기념비, 그러니까 상징성이 가미된 기념비에서, 이상화된 기념비에서 벗어났다. 이상화된 기념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를 했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적인 요소에서 벗어났다라고 봐야 돼요. 건축적 요소에서 벗어났다. 이건 뭐냐면 원래 기념비라는 게 어떤 건축이 세워지면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미완성적 표현을 합니다. 미완성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터치가 남아있어요. 손터치. 이 손터치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빛과 어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명암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게 인상주의적인 요소랑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상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미완성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명성이 나타났다. 생명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의 더 특성이 있지만 이게 가장 커요. 그걸 가지고 좀 알고서 진행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조각가고요. 인물을 이상화하거나 여기 나오죠. 이상화하거나 역사 사건을 기념하는 전통 조각 관습이 벗어났다라는 게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기념비에서 벗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존의 여기다 써놔야겠지? 기념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미술가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20세기 현대조각 선구자가 됐는데 미완성적인 거친 표현 효과는 회화에서 인상주의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발자크를 이제 비롯한 여러 작품이 대상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이유에서 논쟁에 휘말렸으나 1900년대에 파리 망국박람회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대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1875년에서 뭐 1876년 사이에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받기는. 그러니까 인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르네상 거장대의 영감을 받는데 청동 시대가 좀 획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출품했을 때 실제 사람을 본을 떴다라고 의심으로 논쟁을 일으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 사람을 떴냐? 그러면 넌 잘못됐어. 이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떴다라는 것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뭐냐면 묘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상화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전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고전주의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 사람만 그렇게 안 하니까 이상화 표현해야 되는데 이상화를 하지 않은 걸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레 시민들을 이제 좌대 없이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좌대 없이 바닥에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좌대가 없으면 공간이 확장이다, 뭐 이게 이제 20세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그게 아니라 좌대가 없는 것은 관객이 직접 대면하게 하는 전통적인 조각 개념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눈의 위치에 놓았다는 거야. 원래 좌대하면 이게 우러러 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좌대 없이 제시했다는 이유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댕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로드체코는 뭐 구성주의. 이 사람도 뭐 딱히 볼 거 없고요. 그냥 넘어간 건 확 넘어가세요. 로랭이 나오죠. 로랭이 나오는데 로랭 같은 경우는 지금 17세기죠. 여기 이제 17세기니까 바로크입니다. 바로크에서는 이제 풍경화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다 좀 써야겠다. 우리가 이제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에는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고 이제 17세기로 가면 바로크입니다. 이제 바로크인데, 베로크인데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크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장르화가 등장해요. 장르화 중에서 이제는 그 장르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는 뭐 정무라는 이제 바니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풍경화가 있습니다. 예, 풍경화도 근데 이 풍경화 같은 경우를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풍경화 같은 경우는요, 이 고전주의,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프랑스 바로크 풍경화, 로레는 푸생의 여기 보시면 푸생이 이성적인 풍경을 정교하고 부드럽게 바꿨다라는 것은 푸생은 고전주의입니다. 푸생은 고전주의인데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또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요. 좀 애매하죠. 풍경에 등장한 인물을 푸생과 달리 어떤 극적인 이야기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풍경화의 구성을 위해서 첨가된 것뿐이고 로댕의 목표는 일출이나 일몰 때 황금빛 가득 찬 하늘에 흐릿한 대기, 호수의 잔물결 같은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인데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리고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구성적 특징 보시면 건축물과 나무, 물 균형 있게 배치를 했고 베네치아
화파나 카라치 화파의 고전 풍경화의 전통을 따랐지만 네덜란드 화가들처럼 실제 빛과 자연의 대기를 연구했다. 그러니까 고전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러니까 야외에서 산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을 풍경을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살롱전이나 이게 내질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시골의 정경에 있는 고대 유적들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없는데 이걸 집어넣어요. 폐허가 삽입돼요. 그래서 구슬픈 듯한 고요한 분위기에 태양빛에 노을빛에 표현됐고 실제 외곽의 명암 조도도 측정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풍경을 그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고전주의를 완전 무시 못하니까 폐허라든가 이제 로마의 유적지를 넣습니다. 그걸 우리는 피처레스크라고 해요. 피처레스크. 다 아시죠? 픽처레스크의 개념인데 여기선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는 딱히 볼 건 없는데 건축 같은 것도 딱히 볼 게 없어. 그냥 명칭만 나오고 있고요. 조각도 이제 로마네스크 조각은 굉장히 그 건축적인 요소에 그냥 개입이 된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중세 조각입니다. 자, 그리고 회화를 좀 볼게요. 회화에서는 역시 부자연스러워요. 딱딱하고요. 회화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게 반복되고 고대 회화가 보여준 배경에 대한 묘사는 사라지고 그림 속의 인물은 공간감과 입체감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종교적 세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물 비례 역시 의미에 따라 크기가 달리 되죠. 그러니까 주제적인 내용에 비해 그 중요도에 따라 주대 종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굉장히 평면적이고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대표적인 종교화예요. 그러니까 조각 같은 경우는 로마네스크 조각 같은 경우 건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인체가 이제는 왜곡됩니다. 왜곡되고 그리고 조각의 입체감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조 위주로 하죠. 부조 위주로 하는데 틀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틀안의 형식이라는 것은 원래 조각이 있으면 주변 공간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꽉 채워서 그린다는 거죠. 꽉 채워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각이 말고 이제 회화에서는요. 완전히 이제 종교합니다. 얘는 고딕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평면적 표현, 이제 평면적, 그리고 장식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들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어. 도상적 의미라다. 도상적 의미. 우리가 이제는 그 대상 자체를 반복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주대종소라든가 이런 게 계속 형상이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대종소, 도안적.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자,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지금 중요한 거 좀 한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 안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도 잡고 그것만 또 잡긴 뭐하니까 제가 부연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고 꼼꼼히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지금 뭐 어떤 문제를 풀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걸 꼼꼼히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